그날은 상속 통보가 오기 사흘 전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시 깜빡였고 그 소리에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켜는 손이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 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조금씩 다르게 하며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여기 집이에요. 아침 먹고 약 드셔야죠.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 아버지는 이미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매번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해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위치가 어제와 달랐고 식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다 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대신 입술만 몇 번 움직였고 끝내 말을 삼키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괜히 냉장고 문을 열며 뒤척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형제 단체방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오늘은 병원 안 가도 돼? 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아버지 쪽을 한 번 더 보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랑 비슷해. 약은 잘 드셨어.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답장을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손끝이 잠시 굳었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리모컨을 찾으셨습니다. 채널은 이미 켜져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리모컨을 건네드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딸깍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아버지는 또 한 번 외투를 찾으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자 약속이 있다고 하셨고 상대 이름은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외투를 옷걸이에 다시 걸어두며 신발장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아버지는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물 한 컵을 따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흔들리며 컵 가장자리를 넘쳤고 휴지로 닦는 손이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버지는 저를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 숨만 몇 번 길게 내쉬었고 그 호흡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제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 아버지 옆에 있니?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저는 잠시 창문을 열며 바람 소리를 키운 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내 아버지 상태를 묻는 말과 짧은 침묵이 반복됐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때 또렷이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접시를 밀어두는 동작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싱크대로 옮기며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오늘 하루가 조용히 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 잠시 안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을 끄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질문, 형제들의 말투, 휴대폰 알림 소리까지 모두가 겹쳐져 잠들기 전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곧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지 3달이 넘어가던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 창문에 김이 맺혔고 손바닥이 유리처럼 식었습니다. 그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왜 여기에 있느냐고. 목소리는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날짜를 말하며 달력을 가리켰고 손끝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른 말로 꺼냈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이 울렸고 형의 이름이 화면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옆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메시지로 대신 남겼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어. 조금 이따 연락할게. 짧은 문장을 보냈습니다.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괜히 말수가 줄었고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형제 단체방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통장 사본과 병원 영수증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정리한 거야? 이건 왜 찍은 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막내가 답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긴 거야? 형이 시켰어. 그 말 뒤에 짧은 공백이 생겼고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두고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를 쓰며 펜을 눌러 적었고 종이 긁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무언가를 찾으셨습니다. 어디 두고 왔냐며 눈썹을 찌푸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 보이며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의자에 다시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이 자꾸 떨려 저는 컵에 물을 따라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고 아버지는 놀라며 컵을 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크게 느껴져 저는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 흐르는 소리를 일부러 키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형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혹시 심해지진 않았죠? 물어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다 다시 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제랑 비슷해요. 큰 변화는 없어요. 결국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답장 아래에 곧바로 형의 메시지가 이어 붙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앞으로도 잘 모아둬.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잠시 굳었고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묻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지나 아버지는 낮잠에 들었고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 찍어둔 사진과 메시지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병원 대기실, 아버지 뒷모습, 통장 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진마다 찍힌 날짜가 어느 순간부터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등받이에 기대던 몸이 조금 앞으로 쏠렸습니다. 괜히 달력을 다시 넘기며 아버지 진료 날짜와 메시지 시간을 맞춰봤습니다. 우연이라 넘기기엔 묘하게 맞아떨어졌고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이 직접 집에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외투를 찾으셨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낯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형은 웃으며 다가왔지만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동안 형의 웃음이 조금 늦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은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괜히 수납장을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있냐고, 통장은 어디 두냐고, 말은 가볍게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를 따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차 향이 퍼지는 동안 형은 말을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괜히 길게 느껴져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형이 돌아간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었지만 저는 불을 끄지 못하고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형의 말투, 형수의 메시지, 사진 속 날짜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하나의 줄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이 다녀간 다음 날도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전기포트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 퍼졌고 창문엔 성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이불 끝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시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괜히 말끝을 흐리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다가 곧 놓아버렸고 이불을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괜히 길게 느껴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가 날짜 순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다 종이가 걸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아버지 이름 아래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보호자 이름란에 형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고 종이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 이름은 이전 검사 기록에도 같은 글씨로 반복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날짜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서너 달 전 기록부터 같은 이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닫는 손이 조금 늦어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외투를 입고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아는 듯 말없이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종이를 꺼내려다 주변 사람 시선이 느껴져 다시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붙은 병원 안내도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고 손가락만 따라가며 조용히 숨을 쉬셨습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자 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닌 이름이었고 형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분 맞으시죠?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종이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전에 오셨던 분과 성함이 다르네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려다 입술만 살짝 움직였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고 다른 서류를 건넸고 펜을 가리켰습니다. 서명을 하며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몸을 의지하셨습니다. 그 무게가 전보다 더 느껴져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 중간중간 보호자에게 묻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는 순간에도 시선은 종이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드리며 그 이름에 대해 묻지 않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문 채 고개를 기대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눕히고 나서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여러 장의 종이들이 서로 겹쳐 보였습니다. 보호자 이름, 서명 날짜, 병원 도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낯선 이름 하나가 자꾸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고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그 행동이 왜인지 모르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식탁 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다시 정리하며 날짜를 순서대로 맞추자 하나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 흐름 끝에 아직 확인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그날은 상속 개시일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집으로 오겠다고 한 날이라 아침부터 집이 분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같은 옷을 꺼내 입었고 단추를 몇 번이나 만졌습니다. 저는 단추를 채워드리며 오늘 손님이 온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조금씩 속도를 올렸습니다. 형제 단체방에는 몇 시에 도착한다는 말만 짧게 오갔습니다. 안부나 상태를 묻는 말은 그날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 안 공기가 묘하게 눌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커튼만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시계를 반복해서 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시선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형과 형수였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는 집안을 훑어보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고 가방을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곧이어 막내가 도착했고 인사는 짧았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준비한 반찬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던 국은 뚜껑을 덮은 채 잠시 식어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부터 먹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아무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게 많은 시점이잖아. 말은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아버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국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식탁 문의를 문질렀습니다. 형수는 휴대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확인하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형은 종이봉투 하나를 식탁 옆에 내려두었고 소리가 나지 않게 놓았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아침에 보았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을 떠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갈 뜨다 손을 멈추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보다 길었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컵을 잡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는 봉투를 형 쪽으로 밀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그 장면을 보고 의자를 조금 당겼다가 다시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 채 숟가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맥이 약하게 느껴져 손바닥을 조금 더 덮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 개시되면 서류부터 확인해야지. 그 말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따라 하려다 입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리 적어둔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그 이름과 날짜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그날 식탁은 끝내 편해지지 않았고 음식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식탁이 곧 무너질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속 개시일 아침은 유난히 조용하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바닥은 젖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이른 시간에 눈을 뜨셨고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커튼을 열며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손등을 문지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며 손목이 유난히 뻣뻣했고 불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다 조금 넘쳤고 수건으로 닦는 손이 바빴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슬리퍼를 끌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법률사무소 이름과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고 봉투를 바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뒤에서 다가와 봉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고 묻는 대신 입술만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칼과 포크 옆에 놓였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자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접힌 안내문 하나가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목에서 침이 잘 넘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글씨를 보다가 무슨 뜻이냐고 낮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다시 내려놓고 의자를 당겼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고 아버지는 그 소리에 움찔하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형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못하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고 오늘 다 같이 보자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동안 봉투 속 글씨들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창가 쪽으로 가서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창밖에는 평소와 같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꺼내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날짜와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상속 개시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자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등이 의자에 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세고 있는 듯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올렸습니다. 말을 고르다 보니 목이 마르고 물컵을 여러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봉투가 서류 아래에서 함께 들어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 봉투를 손에 들자 종이가 얇게 울렸고 과거의 소리가 섞여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보고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무언가를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서류 위에 올려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결국 거의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숟가락은 접시 옆에 놓였고 국은 식어가며 김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드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문을 닫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서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다시 모이기로 한 그날 오후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낮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말수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더 무거워 숨을 깊게 쉬게 했습니다. 저는 거실 서랍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자주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세게 움켜쥐셨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서 잘 접힌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겉면은 누렇게 변해 글씨가 희미했지만 이름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주 오래된 날짜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 종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이자 그 봉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고개를 급히 돌리셨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시선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으로 눌러두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르며 일부러 시간을 벌었습니다. 컵에 물이 넘쳐 바닥에 떨어졌고 걸레를 찾느라 허둥댔습니다. 그 사이에도 식탁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선은 창문 쪽에 고정된 채 봉투는 끝내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종이가 낮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겹쳐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병원 이름과 함께 출생 관련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는 아주 오래전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몸을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류 가장자리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지금과는 다른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동안 손목이 굳어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자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형제들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몸을 움찔했지만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류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아주 천천히 닫았습니다. 지퍼가 끝까지 닫히는 소리에 결심까지 함께 잠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 봉투는 아직 꺼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인 그날 저녁 공기는 유난히 숨이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집안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셨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식탁 아래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은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미리 준비한 말을 차분히 꺼내려 했습니다. 막내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서 눈을 평소보다 자주 깜빡였습니다. 형수는 식탁 끝에 앉아 손가방을 꼭 쥔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누가 왔는지 묻지 않았고 손만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형이 먼저 말을 꺼내며 상속 절차 이야기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식탁 아래에서 서류 가방 손잡이를 3개 쥐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처음엔 낮고 고른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빨라졌습니다. 병원 기록과 재산 목록 이야기가 차례로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단어들을 알아듣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침에 받았던 그 봉투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형이 말을 멈춘 순간 식탁 위에는 짧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에 저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고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접혀있던 결과지 한 장과 아주 오래된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2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공기는 눈에 띄게 멎어버렸습니다. 형은 결과지의 제목을 읽고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떼며 봉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형수는 그 자리에서 손가방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종이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천천히 펼쳐 글씨가 보이도록 식탁 쪽으로 돌렸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문장이 식탁 위에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막내는 입을 열려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형수는 봉투를 집어들다 손이 떨려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한 장씩 차분히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기록과 아버지의 서명이 차례대로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봉투 속 글씨를 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식탁 위를 지나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결과지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날짜와 도장 부분을 차례로 가리키며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의자에 다시 앉으며 어깨를 작게 떨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식탁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을 바로 옆에서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결과지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형의 말은 끊겼고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밤과 아버지의 질문들, 그리고 형제들의 메시지까지 그 모든 장면이 이 식탁 위로 한꺼번에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판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집안에는 말보다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금속 소리가 길게 남아 귀를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잠든 듯 깨어 있었고
눈은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모아 투명 파일에 넣고 날짜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집 안가득히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번호표를 쥔 채 손가락으로 숫자를 문지르며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호출 소리가 들리자 저는 먼저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정돈되어 있었고 말투는 모두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담당자는 결과지를 보고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된다며 짧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 순위는 자연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버지는 창문 쪽을 보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아버지의 손이 떨렸고 저는 옆에서 종이를 잡아주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잉크가 번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버지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게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고 걸음은 눈에 띄게 더 느렸습니다. 며칠 뒤 형에게서 연락이 왔고 짧은 문장 하나만 도착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했어. 더 말할 건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내는 그보다 늦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문자에 답장을 쓰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속 관련 우편물이 며칠 간격으로 도착했고 봉투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필요한 부분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듣지 못한 듯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이 형제들의 방문은 완전히 끊겼고 집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아버지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결과는 차분하게 정리되었고 서류는 파일 안에 남았습니다. 그 파일을 닫는 순간 관계 하나가 함께 접히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흐르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불을 켰고 빛이 거실 쪽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마저 그날은 유난히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등을 깊게 기대셨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고 주방 쪽으로 가서 물부터 올려두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며 작은 소리가 집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며 손목이 조금 아팠고 힘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컵을 내려놓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컵을 보지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화면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대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채널을 바꾸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고 간단한 반찬만 식탁에 올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밥을 뜨려다 멈추고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국을 더 데웠고 냄비를 다시 불 위에 올렸습니다. 불꽃이 커졌다 작아지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부엌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아버지의 숨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물 흐르는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금속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문에 손을 대고 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불 끝을 만지며 무언가를 찾는 듯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 누웠지만 쉽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끝과 형제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통쾌하다고 느끼기엔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말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생각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아버지 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히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손잡이를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선택이 옳았는지 묻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돌아오는 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손님이 없었고 전화벨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의 하루와 저의 반복된 동작뿐이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천천히 다른 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도 아버지의 하루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눈을 뜨셨고 늘 보던 같은 창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이불을 정리하고 약봉투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약을 건네는 손길도 말을 고르는 시간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받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여전히 오늘 날짜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달력을 가리키며 오늘도 같은 날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곧바로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서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연락은 거의 없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내려놓고 벨소리를 꺼두었던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외롭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후가 되면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게 떨렸지만 저는 이제 그 떨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같은 뉴스가 반복되었고 소리는 점점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화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이 어두워졌고 불을 켜는 동작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보며 잠시 눈을 찡그렸다가 이내 다시 풀었습니다. 그 작은 표정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분명히 힘이 들어 있었고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는 못했지만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가끔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놓는 짧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고 앞으로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통쾌했겠다고 말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날보다 이런 조용한 하루들이 더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던 사람들보다 끝까지
남아있던 시간이 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류도 봉투도 자주 꺼내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숨소리와 창밖의 빛과 집안에 머무는 온기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이유도 분노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날 식탁 위에 놓였던 한 장의 종이보다 지금 이 시간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곁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